네, 4.13 총선이 끝난 지 오늘로 꼭 일주일이 됐습니다. 워낙 예상치 못했던 선거 결과는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장 새누리당은 전열 재정비를 해야 하지만 친박과 비박의 이해관계가 부딪히면서 스텝이 꼬여 있습니다. 제1당 지위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당권 향배를 놓고 내부 이견이 드러난 상태인데요. 어엿한 제3당을 꿰찬 국민의당은 일단 승리를 만끽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현경병 성균관대 초빙 교수, 김만흠 한국정치 아카데미 원장 두 분과 함께 정치권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요. 원유철 비대위 체제 출범이 사실상 무산이 된 것 같습니다. 22일 전국위원회를 열지 않고 26일 다음 주에 당선자 워크숍을 먼저 열겠다고 했는데 혁신 모임 의견을 결국 수용한 모양새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네. 애초에 처음에 이제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꺼낸 것 자체가 상황 인식을 잘못했던 걸로 볼 수가 있겠죠. 이른바 친박으로 분류가 됐던 이학재 의원의 경우도 지금 원유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할 정도였었고요. 그냥 적절성 여부를 떠나서 이번 총선 민심에 아주 역행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인식했고 잠정적으로 실무만 맡고 넘겨주겠다라는 초반에 그런 입장이었죠. 그런데 이 중요한 국면에서는 실무를 맡는다 하더라도 국민들한테는 원유철 비대위원장 체제로 각인이 되기 때문에 그거 처음으로 이제 잘못했는데 어쨌든 간에 다 늦게나마 그런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비대위원장 누구 할지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근데 이제 일주일이 넘도록 계속해서 이제 개파가 갈등이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임시 한두 달 정도 대표를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될 당대표도 물론이지만 그 사이에 이 비대위원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원래는 친박 쪽에서 이번 총선 결과의 책임을 지면서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해놓고 또 그다음에 비대위 구성이나 전당대회에 이르기까지 친박 주도를 가져가려 한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 여론이 그걸 받쳐주지를 않은 거예요. 워낙 안 좋게 흘렀기 때문에 이런 중에 이제 당내에서 이제 반발이 시작되는데 제가 볼 때는 당내 부분도 수습을 하고 국민적 여론도 수렴하는 거는 이 비대위도 중요합니다. 혁신위 비대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관리 형태가 아니라. 그래서 두 단계로 나눠야 된다고 봅니다. 1단계에서 이 비대위 차원에서도 전당대회나 앞으로 이 당대표가 해야 될 거에 대해서 국민에게 확 와닿는 바꾸는 모습을 제시를 할 필요가 있죠. 그러고 나서 전당대회를 치렀을 때 모양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거를 패한 다음에 어쨌든 혁신하는 모습, 바뀌는 모습을 좀 우선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건데 특히 이제 이번에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땅한 대안이 없다 보니까 외부 수혈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김황식 전 총리라든지 한덕수 전 총리, 강봉균 전 부총리 등의 이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다 호남 출신이라는 게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는 외부 수혈 얘기가 되겠지만 김황식 전 총리라든가 강봉균 지금 선대위원장의 경우는 이미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 내부에서 그렇게 정치적인 역할이 크지 않았던 분들이 맡으면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역학 관계를 고려해서 정리가 될 것인데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동안에 지난 3년 몇 개월 동안 새누리당이 자생적인 정치력을 잃어버린 결과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 눈치만 보고 진행이 되고 있다가 가끔 김무성 대표가 한마디 했다가 청와대에서 눈치가 나면 바로 또 이제 후퇴하고 이런 양상이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저는 지도부 못지않게 새누리당의 상당수 사람들이 지난 3년 이상 동안 정당원으로서의 또 국회의원으로서의 사생적인 이런 경험을 못 해가지고 앞으로 상당히 걱정이 클 겁니다. 그동안에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심지어는 하도 어렸을 때 학습을 제대로 못하니까 대학 입학에서도 학점 과목 수강 신청을 하면서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 꼴이라고 이런 비유까지 하던데 그래서 지도부는 한편으로는 친박의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늘 속에 있다가 이번 총선 결과가 오히려 친박을 향한 심판이기 때문에 전면으로 나서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나머지 친박이 아닌 다른 쪽은 김무성 대표도 그동안에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겪었는데 정치적인 역량을 구체적으로 발휘를 하지 못했단 말이죠. 이런저런 사람들이 약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총리쯤을 경험한 아니면 부총리쯤을 경험한 비중 있는 인물을 넣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로만 될지
아니면 당이 어떤 다른 근본적인 쇄신을 기반해서 나올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단 하나, 네. 새로운 새누리당 내부의 동력 중에서 과거에 네. 쇄신 모임 등을 이끌어왔던 무슨 정병국 의원 등이요. 네, 네. 남경필 지금 지사라든가 원희룡 지사는 밖으로 빠져 있지만은 예, 예.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아직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는데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그룹들이 조금 뭉치면서 예. 심지어는 당의 지도부에까지 도전하면서 새로운 목소리를 조만간 내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이번에 혁신 모임에서 조금 이렇게 원시열 비대위원장 선임과 그 인선과 추대와 관련해서 추인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저는 뭐 15대 때부터 네. 지금 세영모와 같은 소수 소장파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 모임이 있어 왔습니다. 예, 예. 그런데 패턴이 두 가지였습니다. 예. 당 여권 지도부에 대한 그 반대적 목소리를 대변한다. 그리고 또 큰 정치적 흐름에서는 결국 그 이해관계에 함몰됐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이번에도 새영모가 네. 원유철 비대위원장의 임명을 놓고 네. 반대한 것은 뭐 나름대로 국민 여론을 수렴한 거로서 적절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예. 사실 지금은 제가 볼 때 이 새영모조차도 소장파의 당내 여러 갈래 나오는 목소리 중에 하나로 인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친박, 비박, 또 소장파까지 네, 네, 이런 네. 모습들을 수습을 하려면 새영모부터가 앞장서서 저는요. 네. 이 여당 특히 새누리당을 갈아엎고 국민이 원하는 예.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게 아니고 예. 바꾸지 않던 것, 바꿀 수 없는 것까지 바꿔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려면 외부 인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그런 분들을 찾고 모셔오고 또 여러 갈래로 의견 수렴하는 일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내부의 새누리당의 뭐 새로운 혁신 모임이라든가 과거의 뭐 쇄신 그룹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었죠. 예. 그런데 저는 과거의 새누리당 계열에서 그런 건 굉장히 당의 발전적인 동력이 됐었다고 봅니다. 네. 새누리당 몇 번의 과정에 위계도 불구하고 그런 힘이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그런 목소리마저도 없었죠. 예. 흔히 뭐 박근혜 대통령 레이저 이야기라면서 한 번 하면은 큰일 나갈지 모르겠고 네. 더구나 이번 총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못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봅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가 이제 거의 이제 3년 반을 넘어가고 4년 차 절반까지 가까워져 오면서 예. 레임덕의 분위기를 타서는 얘기인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정도라도 새누리당으로서는 조금이라도 동력을 그나마 회복하는 정도가 아닌가 않습니다. 네. 3년 동안 거의 부재했던 당의 자생력을 짧은 기간에 과연 회복할 수 있을지 네. 이거 역시 과제이긴 합니다. 자생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대선도 이게 좀 갈림길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어쨌든 당권 문제 때문에 사실 이 비대위 논란도 좀 있는 거고 이 당권 도전한 뜻을 밝힌 분들이 이주영, 이정현 의원 등이 있고요. 모두 친박계 의원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특히 이제 최경환 의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 이번 총선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지금 진퇴양난일 것 같은데요. 아마 선거 전에는 최경환 의원이 선거 끝나고 나서는 당을 직접적으로 주도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예. 선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대표를 구심점 역할을 했다는 본인 스스로 진박 간배를 사러 가면서 이른바 그 파동의 중심에 섰던 분이 네. 선거 끝났는데 전면에서 당을 이끈다. 네. 그 당에서 그것을 믿어줄까요? 네. 저는 그 불가능한 구상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나마 친박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색깔이 낮은 포용적인 뭐 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주영 의원 등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만은 네. 친박의 핵심으로 구분됐던 사람들은 국민 인지도에 가기 때문에 네. 말은 본인들은 혹시 꺼내나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는 그것이 지도급 인사, 지도급 어느 자리에 좀 네. 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사실 그 이주영 의원 같은 경우는 범친박, 네네. 범박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합리적이고 온건한 중도 성향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저도 뭐 이분에 대해서 관리형일 때 우리 평안할 때라면 저도 뭐라 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네. 지금 상황은 비상 상황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혁신이 필요한. 예. 네네. 사실 2004년 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열풍 때 새누리당 그때 한나라당이죠. 예. 그때 당시에 그 121석을 얻었었거든요. 네네. 지금 122석하고 상황이 비슷합니다.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천막 당사로 돌아갔거든요. 예. 그런 차원으로 국민에게 낮은 자세로 자기 반성에서 시작해서 기회를 찾아 나갔던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2007년 대선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건데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절대 조건으로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네네. 아마 여론조사를 해도 크게 다를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네네. 외부 인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네. 사실 지금 그 야당 더민주가 총선에서도 물론이지만 김종인 대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그 총선이란 것이 결국 대선 전초전이고 당의 인물로는
앞으로 대권 주자에서 나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당을 혁신하고 바꾸고 국민한테 다가서려면 당 대표라도 외부 인사를 통해서 네. 변화된 모습 보이는 게 더 나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 전 의원 지적하신 대로요. 지금 이제 대권 관련의 행보가 진행이 되면서 당의 방향이 새로 잡힐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예. 그러나 당 내부적으로 혁신의 동력을 받기 쉽지 않은 점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대개 그동안에 당의 혁신 관련해서 성과를 거뒀던 경우는 총선 같은 걸 앞두고 후보의 이제 교체라든가 후보 혁신을 통해서 이제 가능했었는데 예. 지금 총선이 끝난 시점에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당의 혁신을 무엇으로 과연 보여줄 수 있을지 이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막연하고 아마 그나마 가시적인 것이 박근혜 정부를 향한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을 향한 목소리 정도가 당의 새로운 변화와 관련된 주문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이제 차기 이제 대선 후보 경쟁 과정을 두면서 당에서 어떤 흐름에 어떤 성격의 사람을 미룬 분위기로 갈 것인가 이런 정도가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총선 전에 조금 인물 교체를 통해서 이루었던 혁신의 상황하고 총선 끝난 후의 혁신은 조금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김만호 원장께서 말씀하신 대통령에 대한 목소리로 이렇게 좀 뭔가 좀 달라지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 이런 상황인데 이정현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박 대통령을 엄호하고 나서는 목소리가 있어서 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목소리가 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특별하게 민의를 수렴하겠다라고 하는 것 속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그 대통령이 꼭 국민 앞에 저작거리 나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면 그 사람들께서 말하는 그런 사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이렇게 엄중한 이미 국회 권력이 바뀌었는데 권력 지도가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대통령이 거기에도 되고 그 민의를 지금까지 선거로 존재해 오신 분이 그걸 가볍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근데 앞으로 지켜보면서 하고 야당이나 또는 대통령에 대해서 평상시에 더 좋은 선서를 많이 해주신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시고. 네,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박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려왔는데 뭐 대통령에 대한 의리 때문이라고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조금 이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좀 되거든요. 제가 볼 때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은 거죠. 사실 이번 총선이 그 새누리당에 대한 그 심판도 있지만 정권 심판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거죠. 그 부분을 비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은 국민이 5년 동안 권력을 위임했을 뿐입니다. 아니 국민 앞에 국민 주권주의 국가에서 무릎 꿇고 머리 숙이는 게 뭐가 어떻습니까? 저는요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를 누구보다 바라는 입장에서 국민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에 진정어리게 머리를 숙이고 다가서는 모습을 할 때에 대통령들이 국민들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원초적인 접근부터 다르게 해야죠. 지금 보면은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는 19대 때는 지역구를 굉장히 관리를 잘한다는 해서 거의 지역에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 그 총선이 끝난 다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뭐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김무성 대표에게도 굉장히 좀 비판의 날을 좀 세게 좀 날리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정현 의원 지역에서는 지역민들하고 상당히 몸으로 부대끼면서 서민적인 또 의정 활동하고 해가지고 도움이 되는데 가끔 지난 19대 때도 중앙정치에서 이런저런 말해가지고 다 까먹고 그래요. 이런 말은 아까 현 의원 지적하다 정말 번지수를 잘못 짚은 얘기죠. 지금 이제 대통령이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서 봐야 될 상황이지 다른 사람들이 대통령의 마음을 헤아려서 접어달라고 하는 상황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분명하게 아까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이정현 의원이 지적했던 유승민 당선자,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김무성 대표를 향해서 얘기를 지적하고 있는데 유승민 당선자의 경우에는 지금 70%를 넘게 지지를 받은 거 아닙니까? 반면에 지금 집권 여당 전체는 좀 일당의 자리도 갖지 못했는데요. 지난번에 선거 전에 서청원 최고위원이 지금 최고위원이 아니죠. 그만뒀기 때문에 서청원 최고위원이 그런 말을 했었죠. 집권 여당 새누리당의 최고의 지도자는 김무성 대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집권 여당에 대한 이런 가혹한 심판이라면은 그만큼 권력의 순차만큼 권력을 많이 가진 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유승민 의원의 문제는 이미 그 지역에 대해서는 무공천했지 않습니까? 무공천해서 유승민 의원 문제에 대해서는 당이
일종의 조금 뭔가 잘못한 게 있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 결론을 지은 거라고 보고요. 네. 김무성 대표, 저는 뭐 김무성 대표가 대표 역할 참 잘못한 게 많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독특한 리더십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지는 것은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주어진 상황에서 납작 엎드려서 가서 결국은 본인도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만들었던, 어쩔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은 예. 본인의 책임이지만 그런 한계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를 맡으면서 이런저런 역할을 해왔는데 예. 이정현 의원 깜도 안 되는데 여론조사에 넣어가지고 올라가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함부로 하는 얘기죠. 너무 좀 나간 얘기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유승민 의원이 지금 탈당 27일 만에 복당 신청을 했습니다. 일단 뭐 받아들여질지 여부도 좀 불투명한 상황이긴 한데요. 네, 총선이 끝나자마자 복당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걸 가지고 뭐 민심을 왜곡하는 이야기다. 뭐 이런 비판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시기상으로 지금 유승민 의원 상황부터 좀 살펴보면 민심의 분노가 임계치를 넘었다. 이런 뼈 있는 말을 하면서도 복당 신청을 했다. 이거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본인으로서는 스스로 말했듯이 정든 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예. 무엇보다 3월 23일 날 예. 무공천으로 일관하니까 어쩔 수 없이 후보자 등록일이 24일이니까 그렇죠. 탈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그리고 탈당을 했다라기보다 탈당을 당했다는 얘기도 많이 했었죠. 그렇죠. 네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또 그 선거 운동 과정에서 본인은 새누리당에 돌아가겠다 그렇게 했고 예. 박근혜 대통령 사진도 걸어 놓았고 네. 존중한다 뭐 이런 입장은 지켰는데 예. 사실 이제 시기도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이제 복당 신청을 했는데 사실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에서의 행동은 저도 그 비판의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은 사실 그 여권에서 그나마 다양한 목소리를 냈던 분이고 네. 또 지금 그동안 그 최고위가 해산하면서 무조건 일괄 복당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예. 이 방침이 원래 맞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네네네. 사실 지금 이번 총선에서 무소속이 11명인데 여권이 7명이지 않습니까? 저는 뭐 조심스럽게 진단해 볼 때는 복당이 될 걸로 보는데 그 7명 중에 나머지 6명이 비박입니다. 1명이 친박인데 네. 윤상현 의원이란 말이에요. 네네. 윤상현 의원과 유승민 의원이 결국은 연계되지 않겠냐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네. 접근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네. 어떻게 좀 보세요? 이게 별로 그닥 그렇게 연계하는 방안이라면 그닥 썩 좋지 않은 시점인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좀 평균보다는 무소속이 좀 많이 당선이 됐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주목을 받는 부분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여당이 제 두 번째 정당이 돼버려가지고 네. 야당에게 일당을 뺏겨버려가지고 무소속 채워서 일당을 만드냐 마느냐 이런 주목받기 그렇죠. 하는 것이긴 한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바로 선거 전에 탈당했던 사람 입당 논의가 바로 되는 것은 그렇게 정치를 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예. 도움되는 거 불편한 시각 아니겠습니까? 네네. 도움되는 것은 아니죠. 특히 전 궁금한 게 대구 시민들이 유승민 의원을 이렇게 찍어줬을 때 복당하는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했을까도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유승민 의원은 분명하게 얘기했었죠. 잠시 네. 잠깐 나갔다가 지금 이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니까 그렇게 될 것인데 네. 대신에 제3자들의 관측 속에서는 선거 때니까 이제 대구의 민심을 받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하지만 혹시 예. 선거 끝나고 나서 뭔가 새로운 정치의 길을 갈 수 있지 않느냐. 예. 또 적극적으로 주문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기계적으로 새누리당에 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나 이제 정의학 국회의장이 새정치결사체 예. 얘기 꺼냈는데 정말로 새 정치 해보려면 틀 자체를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예, 예. 이런 주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의 기류는 지금 보이지 않고 복당하는 쪽인데요. 네. 이 문제 대신 좀 7명이 좀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네. 아까 친박 한 사람이라고 했었는데 윤상현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상 징계의 성격을 가지고 컷오프했던 배경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똑같이 복당시키는 거 이건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네. 그런데 이미 시동을 그렇게 걸어 놔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네. 대신 이제 판단은 저는 약간 시간은 걸릴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급했을 때는 일당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안상수 의원 등 몇 사람을 이제 우선을 할 생각도 있었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일당이라고 해서 국회의장단을 중심으로 한 당의 그 일당의 지위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예. 다수결에 따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대체로 방향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초반에는 공조하는 분위기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게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에서는 조금 그 부분도 국민 여론과 민의를 감안한 절차를 거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신데요. 공교롭게도요. 유승민 의원 복당 신청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도 복당 신청을 좀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좀 공천 배제했던 김종인 대표가 받아들일까? 이것도 관심 아니겠습니까? 당시 더민주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네. 그런 중에 김종인 대표가 와서 수습을 했는데 예. 그때 당시에 국민적 요구기도 했습니다.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친노 운동권을 청산하는 거였고 네. 그 상징적인 인물이 이해찬 당선자인데 네. 이분이 지금 그 탈당하면서 이제 세종시에서 다시 당선하면서 복당 신청을 마침 어제 유승민 의원하고 같은 날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원래 당헌에 탈당을 하면 1년 동안 복당이 금지되게 돼 있습니다. 예. 사실 그러니까 당헌을 뭉개고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뭐 이해찬 의원의 존재라는 것이 친노에 워낙 좌장격이고 상징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예. 친노에서 결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 여론을 잘 살펴가면서 해야 될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렇게 이해찬 의원을 공천 배제했던 컷오프했던 것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 등이 여론을 잘못 읽고 했다 이런 쪽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정편을 중심으로 친노 패권론 그 청산을 주장하고 있는 거 따라갔다. 잘못 판단했던 것이다. 내가 당선되는 것 자체가 그 여론이 틀렸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복당하면은 그냥 한 사람 복당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현 교수 지적했다시피 정말 기류를 바꾸는 상황이 되니까 당장 김종인 대표는 그대로 복당시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현재는 중립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당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 얘기하고 있고 비대위원들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이제 찬성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어찌할까 모르겠는데 이제 절충할 수 있습니다. 복당은 하되 이해찬 의원이 과거와 같은 이른바 친노 중심의 목소리를 당분간은 자제하는 분위기 이렇게 할 것인데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 벌써 나서는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만약에 이제 복당을 하게 된다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의 최다선이 되는 거죠. 7선. 7선이니까요. 이번에 6선에서 7선에 도전했던 사람이 이인재 의원하고 이해찬 의원 두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은 실패했고 한 사람은 성공했죠. 반면에 여당에서는 7선에서 8선 도전했다가 서청원 의원이 됐는데 또 7선이라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요. 또 당 지도부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당 대표군도 있고 또 모르겠습니다. 과거 역사로 보면은 총리했던 사람이 국회의장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근래에는 이제 그런 적이 없는데 다시 또 그런 것이 도전할지 그건 나중 문제고요. 일단 당의 기류의 변화가 이해찬 의원의 입당 여부가 갈라지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할지 현재 대개 수적으로는 입당하는 쪽으로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저는 그 김 원장님 말씀에 하나만 더 붙이겠습니다. 사실은 그 이해찬 당선자의 복당이라는 것이 김종인 대표와의 갈등 문제로 저는 보지를 않거든요. 지금 그 다소 거친 발언이 오가고 있지만 결국은 문재인 전 대표와 상의를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친노에서 이제 친문으로 전환을 하는 데에 너무 껄끄러운 존재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지난 4년 동안은 이해찬 의원으로서 이분이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뭐 달리 뭐 친노를 결집하거나 앞장서서 무엇하거나 소소한 발언도 거의 없었던 상황인데 이번에는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할 말 무지 많을 겁니다. 특히 그 김종인 대표가 아니라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겠죠. 지금 보면은 뭐 그렇긴 하지만 지금 보면은 친노 세력에서 약간 친문 세력으로 당내에 약간 좀 변화가 좀 생겼다라고 얘기하는데 가능할까요? 그게 이제 일반인들한테 친노 세력은 뭐고 친문 세력은 뭐로 구분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과거의 친노 세력을 이제 흔히 이제 친노로 구분하는 것 같고 이제 문재인 이제 전 대표를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되는 친노 세력을 친문 세력이라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걸로 보자면은 문재인 대표를 축으로 한 또 문재인 대표가 추천했던 사람들이 다수가 당선이 됐죠. 그래서 오히려 겉으로는 그런 분위기를 친노 분위기를 청산하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더 세력이 강화됐다. 그래서 김종인 대표를 빌려가지고 이른바 차도살인했던가 이런 말까지 했었는데 물론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었지만요. 분명 저는 김종인 대표는
기존의 더불어민주당 분위기하고는 다른 쪽으로 당의 분위기를 바꾸려고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본인의 구상대로 갈지 총선 전에야 본인이 공천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죠. 그렇죠. 잠깐 누가 반박하는 또 다른 목소리 냈다가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했었는데 그렇죠. 총선이 끝나는 시점에서 과연 가능할 것인지 이전에는 문재인 대표는 총선 때만 잠시 맞는 것이 아니라 향후 대선을 가는데도 김종인 대표가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될지 이것이 최근에 이제 김종인 대표의 추대선 논란로 이어지고 있죠. 뭐 자연스럽게 추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문재인 대표가 아직 추대와 관련해서 아직 아무런 입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요. 왜 이렇게 답을 안고 있을까 좀 싶은데요. 그 최대 주주, 실질적인 뭐 야구로 치면 구단주가 낙점을 할 때까지 여러 의견을 살펴보는 거죠. 지금 그동안 김종인 대표의 공은 누구도 부정을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 대선 구도를 가는 데 있어서 더민주의 관리자로서 이만한 분도 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딴 차원보다도 이번에 비대위는 본인 의지대로 구성을 했고 개성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어차피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당대표로 곧 선출이 누가 되면은 그때는 김종인 대표가 되시면 그 관리자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그게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역학 구도상 또 그리고 그 자리를 원하는 여러 정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겠죠. 지금 뭐 김종인 대표는 뭐 직접 말은 안 했지만 합의 추대 쪽으로 약간 마음이 좀 가 있는 쪽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야당 정체성 면에서도 그렇고 전당대회라는 여는 절차 자체도 그렇고 민주적 정당이라면은 어쨌든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는데요. 네, 정상적인 전당대회 방식을 빌려서 경선하는 게 맞을 겁니다. 선거 전에는 정말 이제 당의 지도부가 사퇴를 하고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비대위 체제로 운영이 됐었죠. 그럴 때는 이제 영입이라든가 이렇게 추대 이런 방식이 가능했겠지만은 지금 뭐 어렵죠. 그런데 이제 김종인 대표는 그래서 본인의 사실 그동안의 말투로 보자면은 본인이 추대 받았으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당신 비례대표 한 번 더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계속 꾸물거리면서 애매한 말 했을 때도 관련 의사가 있던 것처럼 김종인 대표가 그런 상황이고 현 의원 지적했다시피 정말 김종인 대표가 당의 공식적인 지도부 자리에 가지 않으면은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의 방향을 조정하는데 별 역할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돼버리면 흔히 얘기했다시피 비례대표 4선에서 비례대표 5선 자리 한 번 차지한 것 이상에 더 갈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아마 역할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지도부에 구성하는 것인데 당 내부에서 지금은 대부분이 극히 몇 사람은 조금 유보하는 정도 입장이지만 대부분이 어쨌든 간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전대를 거치고 전대에서 경선으로 지도부를 뽑아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김종인 대표가 당에서의 대표 역할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전당대회에 가는 과정 속에서 당의 주요 인사들이 분위기를 그쪽으로 만들 수 있겠죠. 힘을 모아줄 수 있는 거겠죠. 모아줄 수 있을 것인데 그런 운동까지 전개될 건데 좀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요.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제 그 이전에 당의 원내대표 구성이 굉장히 주목되긴 합니다. 순차적으로 그게 더 먼저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 구성이 주목된다는 상황인데 사실 뭐 합의 추대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주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지금 전당대회를 좀 노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반발도 좀 있는 상황에서 합의 추대는 좀 약간 물 건너간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정치인에게요. 정당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도 그 정치를 하다 보면 그런데 특히 재선 정도 되면은 초선에만 해도 갈 수 있는 자리가 상당히 많고 1, 2년 동안에도 좀 보태서 말하자면 통상 10자리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뭐 수십 곳의 당직이라든지 여러 직함을 가지게 되는데 재선 3선으로 올라가면 상당히 비중 있는 자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들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대국민적 존재감을 드러내는 기회가 이 전당대회거든요. 이런 좋은 기회를 지금 누구보다 기다리는 분들이 여기 지금 절비합니다. 이분들이. 이분들 입장을 어떻게 누그러뜨리겠어요. 이 부분만큼은 문재인 전 대표가 당 세력으로 어떻게 정리하고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거의 언급이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김종인 현 비대위 대표의 행보와 관련해서 그동안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혹시 숨겨진 카드로 국회의장을 지명할지도 모르죠, 지금요. 아, 김종인 대표가요? 연배도 가장 많으시고 이번에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이죠. 40년생으로 가장 많기도 하고
5선 정도면은 그래도 이제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동안의 초점은 이제 당 대표로서의 역할만 계속 이제 예. 추대냐 아니냐, 예. 과연 경선으로서 가능할까 이것만 됐었는데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국회의장을 가져가는 쪽이니까 네. 다선 의원들 경력이 많은 분들 당 대표 못지않게 지금 국회의장 자리도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갑자기 이제 당 대표를 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면은 네. 다른 쪽으로 혹시 그 국회의장 쪽으로 눈을 돌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혹시 또 김 원장님께서 제안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미리 제가 폭로를 하는 겁니다. 혹시 카드를요. 네네. 지금 뭐 이런 가운데 뭐 반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 이야기를 좀 다뤄볼까 하는데 셀프 합의 추대는 북한 노동당 전당대회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점점 이렇게 비판이 좀 거칠어지는 것 같아요. 뭐 정청래 의원의 이분의 뭐 SNS 발언이야 네. 뭐 워낙 국민에게 눈에 띄고 네. 싶어서 그러시는 걸로 저는 이 해석을 약간 하고요. 팬덤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기도 하고요 또. 이제 5월 29일까지가 임기입니다. 네. 그때까지 들으면 될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이제 그동안에 공천 과정에서 있었던 사감을 유감 없이 드러내는 건데 네. 사실 이런 부분에서 뭐 정치적인 대국이 움직인다든지 특히 친노의 어떤 의견 결집된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개인적인 차원에서 뭐 나온 네. 또 뭐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약간의 앙금이라고 좀 해석을 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당 대부분에서는 이제 정청래 의원의 개인적인 캐릭터가 많이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데요. 네. 그러나 이제 지금 손혜원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의원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예. 본인은 정청래 아바타로 된 거다까지 얘기하고 있으면서 예. 거기 이제 컷오프했던 과정에 대해서는 김종인 대표가 그건 잘못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까지 하고 있죠. 네. 최근에 바로 어젠가요? 정청래 의원이 지난번 공천 오전까지 구체적으로 명단을 발표해 버렸죠. 네네. 언젠가 발표할 거다라고 했었는데 예. 그런 상황이어서 한편으로는 정청래 의원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캐릭터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지만은 또 일정한 좀 기류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기류가 있어 버리니까 이제 한번 이제 해서 토사구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또 김종인 대표가 뭐 그렇게 간단하게 갈 뿐은 또 아니죠.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한 가지를 좀 덧붙이고 싶은데 예. 그 이번 더민주의 공천 과정에서는 별로 잘한 게 없습니다. 워낙 새누리당이 잘못했기 때문에 네네. 국민이 집권 여당으로서 그 부분을 심판한 거지 예. 더민주 차원에서는 사실 친노가 강화된 거거든요. 네. 청산 안 한 정도가 아니라 네. 그런 중에 상징적인 인물로 이해찬 의원하고 정청래 의원 한 걸로 다 덮고 간 거란 말입니다. 네. 사실 안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혜원 당선자 같은 경우도 그 지역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그 정청래 의원이나 이해찬 의원에 대해서 했던 부분이 개인적으로 부분들은 이해하고 또 풀어가야 될 국면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차원에서 흐르면은 예.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가지고 이제 김종인 대표가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겠죠. 네네. 그 정무적인 판단을 차도살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쓴 것인가? 예. 아니면 정말로 더불어민주당을 이미지상이 아니라 예. 구체적으로 바꾸려고 했던 것인가? 예. 그런데 구체적으로 바꾸려는 의사는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네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지금 어쨌든 뭐 김종인 대표의 그 당 대표 새 대표 선출과 관련해서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의 의중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게. 그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다가 이번에 어제는 또 이제 저 봉하마을을 좀 들렸더라고요.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일단 그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에는 호남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자기 정계 떠나겠다 했던 것은 계속 이 부분에는 해결할 과제로 남아있죠. 그렇죠. 단순하게 얘기하면 호남의 지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번 총선에서 확인됐죠. 네. 그 자체만 놓고 보자면 당연히 약속을 지키는 게 맞습니다. 네네. 물론 이전에도 몇 번의 정계 은퇴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과거에 대선 끝나고 나서 바로 해단식 때도 그런 약속했었죠. 예. 본인이 직접 새로운 정치를 주도하겠다는 이것은 이제 그만둬야겠다. 다른 예. 새로운 능력 있는 후배에게 돌리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등등의 연말에 끝이 시작이다 다시 복귀했는데 네. 이런 몇 번의 과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번에 약속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게 또 이제 풀 과제로 남은 것이 호남 지역에서는 그렇게 완전한 패배를 했지만은 또
전국적인 선권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걸고 넘어질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호남 지역의 유권자가 되겠지만은 그래도 상징하는 게 이제 DJ 관련 상징이니까 마침 이제 그다 아들이 이제 홍구리 씨와 더불어서 가서 그런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선무 작업의 일환으로서 방문했던 걸로 보고요. 과연 그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호남에 관련된 민심이라는 것이 문재인 전 대표가 한번 방문했다고 해서 해결되고 이런 문제인가 다른 차원의 문제 같고요. 그리고 시작을 한 것 같은데 또 그쪽으로 갔으니까 다음에 이제 봉화마을도 같이 가야겠죠. 바람직한 행보라고 할까요? 본인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제가 볼 땐 그런데 아닙니다. 지금 본가를 놔두고 빙 도는 겁니다. 사실 그 김대중 정신의 계승이라든지 또 노무현 마케팅 이런 부분들은 이해할 수는 있어도 너무 빠르고 크게 움직이는 거죠. 지금 총선 끝난 지 얼마 됐다고 사실은 그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답답할 겁니다. 억울하기도 하죠. 사실 그 제1당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헌정사상 처음이란 말이에요. 여당을 제2야당으로 전락시킨 게.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헌정사상 최다입니다. 82석을 석권했습니다. 이런데 왜 나한테? 근데 또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게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 호남에서의 기반을 잃었기 때문에 국민의당의 바람은 또 거셌고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꼭 정치인으로서 해야 될 부분의 약속을 해버렸어요. 호남이 지지하지 않으면 정계 은퇴, 대선 불출마 이걸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특히 정치 지도자의 덕목이고 꼭 지켜야 될 그 부분이 저는 약속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면서 정면으로 가야 되지. 제가 볼 때 이런 행동 자체는 삥 도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시점에 너무 많은 주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지 여부에 대한 것은 뭘로 판단하느냐 하는 거였었죠. 그래서 총선 결과로 책임질 거냐라고 대체로 그렇게 봤었는데 지금 하여튼 그런 이중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사실 지금 이제 새누리당이 대패를 하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일당이 됐지만은요. 호남 지역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면은 분당되기 전에 127석이었습니다. 대단한 성과를 거뒀지만 현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3석 아닙니까? 종합적으로는 분당까지 초래하고 호남을 잃었다는 점에서는 아주 성공했다고만 할 수가 없습니다. 제1당으로 등장하고 수도권에서 80석이 넘는 일당이 됐다는 점은 굉장히 살만하지만은 종합적으로 야당의 제1야당의 대한야당의 그동안의 기반을 생각한다면은 이전의 과정까지 포함해서 보면은 책임질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요. 문재인 전 대표가 이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호남에서 그렇게 집착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거 과정상 이해를 하는데 정말 주목하는 거는 두 가지가 따로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어서 국민의당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허승아 앵커를 통해서 한번 좀 알아보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고향 부산을 방문해 분발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당은 영남에서 한 석도 얻지 못했습니다. 호남에서 대승을 거둔 것과 대조적인데요. 안 대표는 비록 의석을 얻진 못했지만 부산 지역 유권자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을 확인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당이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을 충분히 뒷받침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헌신으로 부산 시민들께서 20.3%라는 높은 지지율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된 힘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가시밭길 자갈밭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갈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당은 영남 의석을 얻지는 못했지만 정당 투표에서는 보수 성향의 유권자를 상당수 흡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남 지역에서도 잘만 하면 외연을 넓힐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 대목인데요.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라는 양 날개를 펴려는 국민의당으로선 호남 날개만으론 전국 정당으로 비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에게 호남 지지가 절실한 것처럼 큰 꿈을 꾸는 안 대표에게도 영남의 지지는 꼭 필요한데요. 안 대표의 포부에 영남이 호응할지 주목됩니다.
네, 총선 끝나자마자 바로 이런 걸 이런 행보를 보이는 걸 보고 대선 행보 벌써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좀 해석하세요? 그야말로 지금 호시절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이고 네. 영남에서 보여준 호응에 대한 답례로서 저는 잘 하고 있는 거로 보죠. 예. 사실 그 안철수 대표가 이번 총선을 거치기 전까지는 그 국민의당의 대표지만 호남 정치인들에 얹혀 있는 거였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38명을 당선시키고 나니까 비례대표 13명 중에서 12명이 안철수 계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지지하던 그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호남 정치인들도 이번에 많은 도움도 받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얹혀 있는 것에 자신을 바치는 개파 정치인으로 상당히 확고하게 되는 이런 구도가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철수 대표로서는 당내 기반이 확고해진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할 일이 뭐겠습니까? 외연 확장이잖아요. 외연 확장. 그렇게 영남으로 이제 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서 결선 투표제 얘기하면서 일부에서는 대권병, 대선병에 걸렸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얘기하신 대로 이제 방문 자치를 본인의 대선 행보로 얘기하는데요. 당연히 자주 방문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른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새누리당은 그 지역에 국회의원들이 있거든요.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뭔가 지지를 계속 매기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지지는 총선에서 일정하게 받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들 한 명도 없어요.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냥 거죠. 있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지가 날아갈 수가 있죠. 물론 중앙정치에서의 의제를 만들어주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입법화 시킨다면은 보여주는 것으로 그걸로서도 지지를 끌어낼 수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매개하는 국회의원들이 없기 때문에요. 활동이 여러 가지 필요할 겁니다. 현 단계에서는 아마 안철수 대표 정도가 그 지역을 연계시키는 이런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또 하나 이제 결선 투표 얘기는 국민의당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우리나라에서 정치가 중요하다는 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민생이 가장 중요한데 왜 민생 문제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냐라고 했을 때 지금의 정치가 양극화돼 가지고 끝없는 대결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에 제도 개편도 필요하다 늘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다당제의 필요성도 가능성을 제기했고 그런데 이제 대선 경쟁이 되게 1대1 대결 구도로 가버리니까 그게 연계돼 가지고 제3당의 입지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선거구제 개편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현재 대통령제 관련된 부분도 손보는 게 필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대통령제 개편을 얘기한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이전의 단계로서의 뭔가 결선 투표제라도 허용이 된다면은 이게 이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다당제가 가능하지 않은가 이런 차원에서의 정치적인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죠. 보다 직접적으로 박주선 의원의 경우는 가장 제1의 과제로 지금 정치 제도 개편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부분적으로 관공합니다. 당연히 민생과 경제 문제가 최우선이지만은 그 문제가 직접 해결이 안 되고 왜 뒷전에 밀렸느냐? 계속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정쟁이 계속돼 왔다. 그럼 정치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거기는 제도적인 배경이 있다. 이런 지적은 부분적으로 공감하고 이 부분을 주요 정당 3개, 4개 정당 중에서는 가장 전면에 내걸었던 정당이 아마 국민의당이었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전문가들과 함께 정치의 흐름 짚어봤습니다. 현경병 성균관대 초빙 교수,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두 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